열기구를 영어로는 벌룬이라고 합니다. 카파도키아 여행자 대다수는 열기구를 타기 위해 가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열기구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다 보니 이곳에 열기구 회사가 26개나 있고요. 보유한 열기구 수가 220대에 달하고요. 하루 평균 150대가 비행을 합니다. 전 세계 중 그 단일 지역에 열기구 회사와 열기구가 이렇게 많은 곳이 없습니다. 카파도키아가 단연 최고입니다. 카파도키아의 열기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요, 1984년 마케팅 프로젝트 방편으로 가져온 것으로 당시에는 승객 없이 운항하다가 터키 항공협회에서 조종사를 양성하고 1991년 열기구 회사가 설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카파도키아의 그 정말 엄청나게 멋진 자연유산과 함께 열기구 산업은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비행 안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고 돈벌이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돈벌이는요, 결국 화를 불러왔어요. 2009년 열기구가 공중에서 충돌해서 1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2013년에는 아래 위로 나란히 날던 2대 열기구 중 위쪽의 열기구 바구니가 아래쪽 열기구 상단부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300m에서 추락해서 타고 있던 브라질 관광객 2명이 죽었고요. 탑승자 대부분이 골절상을 입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터키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방편으로 터키 민간 항공국을 통해서 조종사 면허와 훈련을 통제하고 모든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열기구는 자체 동력이 없어서 바람 부는 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바람이 강하면 위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터키 정부는 바람을 비롯한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에 따라서 열기구의 운항 여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해지긴 했다고 그래요. 열기구 탑승을 예매해 놓았음에도 바람이 심하거나 눈비가 오면요, 비행을 허가해주지 않아요.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운이 없으면 카파도키아까지 여행 가서 열기구 못 타고 돌아오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연중 280일 정도는 정상 운행을 하고 85일 정도만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기간이 12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그래, 이때 여행 가는 사람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때 여행을 하면서 열기구를 꼭 타고 싶다면 3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열기구 이게 가격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20명이 타는 열기구에 1시간 탑승권을 150불에 구입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그 한국인 젊은이는요 140불에 구입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탈리아에서 만난 한국인 부부는요 안탈리아에서 200불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카파도키아에 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발품 파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티켓은 정찰 가격이 없어요. 대략 1인당 150에서 230불 범주 안에서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7에서 9월이 가장 비싸다고 하고요. 어떤 데는 이때 300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2월에서 2월 중에는 70불에 구입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 룩소르에서 열기구 탑승하려면 50불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투어는 이제 새벽 4시 30분에 이제 호텔에서 픽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니버스를 타면 음료와 빵 등 간단한 조식을 제공하고요. 깜깜한 길을 한 30분 달립니다. 한참을 달리면 여기저기에서 열기구 내부에 공기 데우는 가스버너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 열기구들 속을 한참 차가 막 헤집고 가더니 드디어 제가 탈 열기구가 나타났어요. 관계자들이 막 공기 데우느라고 여념이 없더라고요. 빠른 준비를 한 열기구들은요 벌써
벌써 하늘로 떠올랐고요. 여기저기 각양각색의 열기구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언덕 위 이륙장이요 갑자기 도태기장이 될 정도로 붐볐어요. 조종사 안내에 따라서 바구니에 탑승을 완료하자마자 갑자기 뻔한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더니 열기구 안으로 불덩이를 쏟아넣었어요. 조용하게 정말 아무런 느낌도 없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떠오르면 지면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때 약간의 공포가 와요.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합니다.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는데 사실 좀 무서웠어요. 지평선 넘어 아침에는 아직 안 떠올랐어요. 대충 봐도 한 100대 이상의 열기구가 하늘로 떠올랐거나 이륙 준비를 하는 듯해 보였어요. 근데 이 열기구가 하늘로 오르는 듯 했더만 잠시 오르다가 바람의 흐름을 맡기고 계곡 밑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열기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왜 밑으로 가는 거지? 이게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의문이 잠시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계곡 속에 숨겨진 버섯 모양의 비경을 가까이 보여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였어요. 이 조종사의 스킬이 높을수록 바닥에 접근해서 특이한 모형을 코앞에서 체험하게 해주고요. 숙련도가 낮은 조종사는 자꾸 하늘 위로 올라간대요. 하늘 위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만약에 티켓을 구입한다면 이에 앞서가지고 어떤 회사인지 조종사 스킬이 좋은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탄 열기구 회사는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였어요. 마치 고개라도 하듯이 장애물이 나타나면 공기를 데워서 상승하고 사라지면 하강하기를 아주 반복했어요. 정말 코앞에서 멋진 광경을 투어할 수 있었어요. 상승 하강을 반복하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조종사가 지상 500m 지점이라고 했고요. 곧 일출이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동쪽 지평선 넘으면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약간 어두운 붉은색에서 크림색으로 쫙 바뀌었어요. 저는 투어에 앞서서 약간 두꺼운 외투하고 장갑을 미리 준비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못 내고 온 사람들 엄청 떨었어요. 추웠습니다. 고도가 높은 탓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열기구 체험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따뜻한 복장을 준비해 가기 바랍니다. 열기구는요 다시 지면에 가까이 접근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웨딩 사진 촬영하는 커플들이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채 움직이는 열기구를 배경으로 사진 찍느라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했어요. 조종사는 어제 그 레드 투어에 찾았던 러브밸리에 접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을요 손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접근해서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후회가 왔어요. 내가 도대체 어제 왜 레드 투어를 했지? 이거 정말 돈하고 시간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됐어요. 열기구 투어를 계획을 한다면요 레드 투어나 그린 투어 따위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거 돈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열기구만 그냥 타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투어가 끝나면요 열기구가 착륙하고 스태프들이 정리하는 동안에 조종사는 인증서하고 샴페인을 적고 그리고 봉투를 돌면서 성의를 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뭐 한 3불에서 5불 정도 주면 충분합니다. 가끔 많은 팁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줘도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팁을 주면요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바보 같은 한국인 또는 한마디로 호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주는 한국인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대충 8시 30분경에 호텔에 드롭해주면 투어가 끝나요.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가 끝나면서 제가 계획했던 터키 여행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그리스였는데요. 그리스에서는 EU
이외의 사람이 입국할 경우 예외 없이 코로나 PCR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검사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양성 반응 나오면 가지도 못하고 호텔에서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정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뢰매에서 받고 싶었는데 괴뢰매에서는 이걸 증명해 줄 만한 큰 병원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11km 거리에 있는 네비쉐이르 스페셜 베르사 호스피탈로요. 마을버스인 돌무시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버스비가 10리라로 굉장히 저렴했고 병원에 가보니까 PCR 비용이 300리라예요. 이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비쉐이르라는 마을도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이곳에는 그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입장료 없는 조그만 박물관으로 호기심에 방문해 봤더니 인근에 수집한 소소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관람하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고요. 제가 입장하자마자 불을 밝히더니 퇴장하니까 곧바로 불을 꺼버리더라고요. 평소에도 관람객이 없는 듯해 보였어요. 네비쉐이르에는 성이 있어요. 정상부에는 이제 성이 있고 그 주변에 동굴을 파고 살았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이곳에는 얼마 전까지 빈민층들이 살았다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이들을 내보내고 보존하고 있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성벽과 동굴집은요,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 에피소드 1의 주인공 아나킨이 아불바로부터 괴롭힘 받았던 동네가 있어요. 외계 행성이었는데 꼭 이 동네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제 불황자들이 많아서 가까이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대요. 바쁘게 움직였더니 배가 고팠어요.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는요, 라마단 기간 중 대부분의 음식점이 해가 떠 있는 동안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구글을 검색해서 유명한 식당인 볼루망가르라는 집을 찾았어요. 영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배고픔은요 1%의 가능성에도 희망을 걸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다행히 찾아갔더니 문은 열었고요. 손님이 저뿐이었습니다. 메뉴를 한참 훑어봤더니 괴뢰매 식당 대비 가격이 60% 수준이었어요. 모든 케밥하고 콜라를 주문했는데 85리라, 종업원 팁 10리라까지 95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돼요. 맛은 아주 짱이었어요. 카파도키아에서 맛집 찾으려면 이 집으로 가세요. 맛과 가성비 모두 최고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요, 그리스 가는 여정과 이곳에서 경험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